안녕하세요. 아재클래스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지혜와 지식이 자라고 깊이를 더해가는 아빠들의 재미난 수업. 오늘은 아빠, 엄마들의 큰 숙제 중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사춘기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어느덧 훌쩍 커버린 10대 우리 아이들, 대견하기도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을 땐 얘가 왜 이럴까 하는 서운한 마음도 드실 텐데요. 말대꾸하고 반항하고 짜증내는 아이와 어떻게 하면 갈등을 키우지 않고 잘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이와 대화하다가 싸우게 된다는 부모님이시라면 자, 열공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은 푸른숲 심리상담센터 김현옥 소장님을 모시고 사춘기 자녀 대화는 달라야 합니다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현옥 소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춘기 아이들의 뇌가 어떤 모양이고 또 사춘기 아이들의 호르몬의 상태가 어떻고 또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대화를 하는지를 배우셨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아이들과 뇌가 정상이 아닌 이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교육을 받고 내가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대화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큰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이리 와봐. 그랬더니 아이가 얘 이름을 부르면 내 아버님 이렇게 오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왜? 막 이렇게 오죠. 와서 앉아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아버지를 보고 공손하게 앉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삐딱하게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떨어요. 앉아서. 그러니까 아빠가 다리 떨지 말고 왜? 조금 안 떨어요. 그러다가 또 아빠가 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다리를 떠는 거예요. 다리 떨지 말라니까. 왜?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와 아들은 다리를 떠는 문제로 대화가 끝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벌써 시작할 때부터 이 태도나 눈빛에서부터 아버지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절대로 그 태도나 말투나 어떤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고치려고 하면 거기서 대화는 끝난다. 그럼 그 아버지들이 저한테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다리를 같이 떠세요. 다리를 떨면서 같이 떨면서 아버지도 핸드폰으로 손을 쥐고 놀면서 그렇게 대화를 해야지. 아버님 이렇게 기대하면 죽을 때까지 대화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른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 이 회오리, 태풍, 토네이도가 불고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마음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집중이 안 되고 힘든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걸 했죠. 여기서 되게 힘든 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의 어떤 태도를 아버지에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일에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문을 꽉 닫고 들어가면 이놈이 아버지를 예의가 없네? 아버지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안 돼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인화한다 이렇게 말해요. 개인화한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면 문을 꽉 닫고 들어가면 야, 너 이리 와! 이제 그때 시작하거든요, 아빠가. 그러면 얘가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아빠는 좀 무서우니까 엄마가 말하면 대답도 안 할 텐데
아주 억지로 나와요. 그래서 너 아버지 앉아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 막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뭐라고 하면서 이제 탁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거는요, 이 아이는 왜 문을 닫고 들어갔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는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 비슷한 걸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폭탄을 누가 건드려요? 아빠가. 그래서 어때요?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여러분, 왜 폭탄을 건드립니까? 에? 이게 이 사춘기 아이들은 완전히 그 안전핀이 제거된 수류탄과 같아요. 지난 시간에 잘 배우셨죠? 그 아이들은 아빠가 믿거나 엄마가 믿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안이 너무 시끄럽고 아이들과의 관계, 성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폭탄이 터질랑 말랑 하는데 이걸 엄마나 아빠는 이걸 개인화하는 거예요. 쟤가 나를 무시해? 응? 쟤가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빠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학비 다 대주고 키워놨더니 이놈이 이런 마음으로 아이하고 딱 이렇게 대립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누가 이겨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아이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면 간단해요. 아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가?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화를 이제 그럴 때 얘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갈 때 이걸 나에게로 가져오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이 있었지? 제가 왜 저렇게 기분이 안 좋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무슨 일 있었어? 속상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 폭탄이 나에게 터지지 않고 아빠와 내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놈을 그놈이다. 우리 반 그놈이 그런다. 그러면 그 폭탄을 둘이 동맹이 돼가지고 그놈이 그랬어? 아빠가 혼내줄까? 막 그러면 애들이요. 혼내줘. 이런 애 하나도 없어요. 아니야, 뭘 아빠가 혼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게로 가져오는 사람과 그걸 같이 들어가서 맹렬히 전사하는 아버지와 나눠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 태도의 차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기가 힘들까? 특히 사춘기 자녀들과 그건요. 여러분의 사춘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지? 여러분 각자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나의 중학교 시절, 나의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어떤 아이였지?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자녀와의 갈등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오셨는데 굉장히 좋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큰아들만 보면 화가 난대요. 그래요? 왜 그렇게 화가 나세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둘째 딸이 뭐라고 할 때 또는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는데 큰애가 아들인데 아들이 뭐라고 하면 아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는 하는데 속에서 화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이 화가 나세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니 아니 얘가 속이 너무 없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아니 핸드폰 그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고급 핸드폰이 왜 필요합니까? 예? 비싼 핸드폰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면 됐는데 또 새 거 사달라고 조른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철이 없기는 하네요. 그런데 남자애들이 핸드폰 좋은 거 사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일반적인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화가 나실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있더니
선생님, 저는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선생님 그 나이에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는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좀 도와드릴까.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공부하고 와서도 뭐 짐 들 거 있으면 아버지가 막 들어드리고 집안을 살피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얘는 자기 핸드폰 바꿔달라, 뭐 용돈 올려달라, 이렇게 철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이 사춘기가 없이 힘든 가정에서 자라셔서 철이 너무 일찍 드신 거고, 얘는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40살이 된 나와 50살이 된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 안에는요, 어린 나의 존재도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사춘기의 내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부모를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분이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 철든 그 사춘기의 아이가 핸드폰 사달라고 하는 이 얘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고 화도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 시절의 나를 자꾸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마음속에서 사춘기의 나의 입장에서 얘를 질투하기도 하고 샘도 내고요, 화도 내요. 그래서 사춘기를 가장 잘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사춘기 때 철들어서 사춘기 못하고 지나가신 분. 이런 분들은 사춘기 때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의외로 사춘기 때 부모 괴롭히고 마음껏 놀고 막 사고 저지르고 다닌 사람들은요, 아이가 뭘 해도 이해해요. 이해력이 강같이 넓어요. 왜? 해봤잖아. 이해를 받아봤잖아. 그런데 어렸을 때 설들어서 막 한 사람들은 화가 나요. 근데 그 화가 어떨 때는요, 폭력적으로 나와요. 그거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분노와 질투와 이런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엄청 파워가 커요. 지금은 그러신 분들이 별로 없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요, 그래서 아이들 때리신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춘기 때 나는 어떤 아이였나, 내가 바라던 건 뭐였을까. 아마 지금 우리 아들이 받고 있는 거 내가 너무 원했던 건데 나는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면 내가 해주면서도 화가 나요. 나는 사춘기 때 감정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떻게 나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나눴어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나눴어요? 불안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때 잘 안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손녀가 있어요.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있는데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요즘 아빠들은 안 그래요. 요즘 아빠들은 참 다정해요. 아이들을 참 잘 돌봐요. 근데 우리 애가 좀 커요. 애가 커서 몸무게가 좀 나가니까 이 운동 발달이 좀 느려요. 그래서 뒤집고 지금 기어야 되는데 뒤집기는 하는데 기지를 못해. 잘 움직이지를 않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얘를 보고 이렇게 딸하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왔어요. 얘가 잘 안 움직이는 애거든요. 성격도 차분하고 좀 느린 애인데 아빠가 들어왔는데 그 안 움직이는 애가 있잖아요. 아빠가 저쪽에 앉아 있으니까 굴러가요. 아빠한테. 제가 한 너다섯 시간에 있었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얘가 그냥 좀 웃긴 하지 많이 움직이질 않는데 아빠가 저기 앉아 있는데 아빠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엎드렸다가 이렇게 엎었다가 또 굴러서 아버지한테 떼굴떼굴 굴러가요. 아빠가 좋은 거죠. 근데 지금 40대, 50대의 아버지들은 어렸을 때 그 아버지들이 뭘 했냐면요, 일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별로 안 놀아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 나와 아빠가 서로 상호작용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의 감정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듣기도 싫고, 저게 무슨 소리야? 그게 왜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어릴 때 내가 이렇게 보살핌을 받거나 또는 내 감정을 수용받은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실은 내 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내 아들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아빠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학비도 못 재줬어. 그래서 나는 알바를 했어야 됐단 말이야. 난 내가 다 알아서 했어야 돼. 난 너에게 지금 학비도 해주지, 과외비도 해주지, 먹을 거 사주지, 차 태워다 주지, 다 해주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내가 지금 이 상담비까지 내야 돼? 막 이런 아버지 저한테 와서 막 항의를 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대주고 저거 대주고 저거 대주고 우리 아이 우울하다고 제가 상담비까지 대야 됩니까? 그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사춘기의 아이들을 키우신다면 내가 사춘기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얼마나 철이 일찍 들었을까, 나는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외로움과 방황과 나의 이런 의문들을 아무하고도 나누지를 못했다면 그런 나의 사춘기를 좀 애도할 필요가 있어요. 애도할. 참 너는 참 힘들었구나. 너는 참 그때 어려웠구나. 그때 너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돌봄 받지를 못했구나. 그래, 참 너는 힘들었다. 이렇게 자기의 사춘기를 조금 애도하는 작업을 하고 나면 참 신기하게도 아이들에게 조금씩 관대해져요. 아버지들이. 신기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춘기의 나 자신과 한번 만나보고 그 나 자신을 조금 이렇게 쳐다봐주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자기를 가엾게 여기고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지금 내 아들을 공감하고 그 아들을 그래 네가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아이의 존재를 규정짓는 정체성,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정체성이니 뭐 자아성이니 뭐 자존감이니 아니 뭐 자존감이 밥 먹여줘요?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자존감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공항에 가잖아요. 공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공항에서 제일 중요한 곳. 어딜까요? 비행기 타는 거. 또요? 아무데나 말씀하시면 돼요. 꼭 정답이 아니라도. 네. 티켓 끊어주면. 티켓 밟고 나는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면세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관제탑이에요. 관제탑. 수많은 비행기가 오고 가는 것을 다 지시하고 그걸 다 관리해야 돼요. 여기서 관리를 잘못하면 비행기끼리 충돌해요. 충돌하면 큰 사고가 나죠. 관제탑이에요. 뭐가 이렇게 비행기에서 뭐 나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관제탑이에요. 자아 정체성, 자존감은 심리적인 관제탑과 같아요. 관제탑. 그래서 이 마음의 관제탑에서 세상에 오는 모든 자극들을 이 관제탑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래, 괜찮아. 큰일 났어. 그때는 이렇게 말하면 돼. 어떡하지? 이걸 다 어디서 하냐면 관제탑에서 조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제탑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이거 할 수 있어. 너는 뭐 최고는 아니지만 너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보자. 라는 좋은 관제탑이 딱 형성이 되면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쉬운 세상은 없어요. 알죠? 우리가 이 나이 됐으면 저도 여러분도 세상이 쉬워요? 쉬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어려운 게 오죠. 그러니까 쉬운 세상을 얘에게 만들어 주려는 부모의 시도가 너무 많거든요. 그건 오류예요. 그건 정말 쉬운 세상을 주려고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응? 돌뿌리를 다 캐내고, 양탄자를 깔아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걷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그런 세상은 없거든요. 실제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고, 돌밭을 걸어야 되고,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실은 이게 그걸 그렇게 평탄한 길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길도 걸을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자존감을 튼튼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존감은 마음의 추다. 추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만일에 이 추가 100g짜리 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0g짜리 추는요, 훅 불면 훅 날아가요. 이 추가 10kg만 돼도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려요. 만일에 추가 100kg다, 웬만한 태풍이 와도 안 흔들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평탄한 길을 위해서는 막 과외를 시키고, 막 좋은 대학을 보내고, 막 좋은 어떤 수준에 올려놓고, 좋은 동네에 살고, 이거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아이의 자존감의 추를 무겁게, 튼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부를 좀 못해도, 학력이 좀 낮아도 이 자존감의 추가 튼튼한 사람들은 실제 세상에 나가면 실행하고 견디고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힘을 탁 이겨나가는 게 완전히 달라요. 저는 모든 걸 잘했으나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자존감의 문제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자, 긍정적 자아상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창조적이고 안정적이에요. 자신은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특별해. 이거는 병리적이에요. 여러분, 나는 특별해. 이거는 병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주 좋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너무 예민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거절을 당했을 때 그걸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내 의견에 대한 거절,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그래? 내가 그게 잘못됐어? 그래? 그게 뭔데? 두려움 없이 물어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면 어쩌면 그렇게 현명하세요? 내가 뭐가 저 하나도 현명하지 않아요.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죠. 그래요? 그렇게 보셨다면 참 고마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칭찬도 받아들이고 지적도 받아들이고 비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주가 튼튼하잖아요. 네. 모욕감이나 수치심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그래? 뭐가 잘못했어? 이게 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회의적이고 불안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이 냉소적이고 회의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참 힘들어요. 자, 우리 직장 상사가 여기 있어요. 이 직장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직장 상사를 추론을 하고 대하는 거예요. 다.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를 가정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예를 들면 저분은 웬만하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저분은 내가 뭘 하면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직장 상사를 바라보면 내가 편해요. 근데 만일에 내가 그 직장 상사를 바라볼 때 저분은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엄청 나를 욕할 거야.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를 줄 건데 내가 책을 절대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누가 제일 힘드냐? 내가 힘들어. 그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게 자존감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피곤이 몰려와. 이 경계를 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니까.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은 훨씬 편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에너지가 덜 들어가요. 다른 사람의 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태도나 반응에 예민해요. 예민해. 100g이잖아요. 훅 불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약점을 자꾸 감춰요. 분노나 지적을 당하면 감히 나에게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힘들죠. 얼마나 피곤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나에게 좋은 말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비난이 있잖아요. 비난 받을 때마다 흔들려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되는데 이 기르는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튼튼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건가, 그게 여러분의 과제예요. 왜냐하면 얘를 튼튼하게 안 길러 놓으면 얘 독립이 늦어져요. 독립만 늦어지나요? 직장도 잘 다녀야지. 못 다녀서 못 먹고 살고 그러면 어때요? 돈 있으면 대줘야 되고 못 대주면 어때요? 마음 아파서 일생 괴로워. 여러분, 저는요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얘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는가가 여러분이 돈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바로 돈이고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를 지금 사춘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0세부터 3세인데 이미 늦었어요. 이제 그때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에게 막 뭘 해야 돼? 건강한 대화를 막 입력을 시켜요. 우리 다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이 기반을 닦아줄 수 있는 건강한 말, 건강한 인정, 건강한 자존감을 막 깨워줄 수 있는 것을 그냥 막 인풋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인풋 시키는 마음이 뭐예요? 빨리 독립해서 빨리 네 삶을 살아라. 아빠의 짐을 덜어라오. 짐을 덜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전략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발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남성분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계산을 하세요. 계산을 하셔서 지금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연구라 이게 많이 연구가 돼 있고 이야기가 되는데 하버드대에서 75년 동안 이 종단 연구를 했어요. 한 인간을 어떻게 자랐는지 다 조사를 하고 친구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부모 만나고 인터뷰를 다 해가지고 75년 동안에 2년에 한 번씩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삶을 다 추적 조사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성공하고 이런 거예요. 어떤 인간이 돈을 많이 버나 이걸 결론을 냈어요. 자, 1번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 2번 아버지가 돈이 많은 집, 3번 가문이 좋은 집, 4번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답이 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실력이 없어도 눈치가 있으면 다 정답을 이렇게 맞히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학을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비슷하다면, 학력도 비슷하고 뭐 능력도 비슷하다면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하고 차가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수입이 50%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게 통계에서 50%는요. 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따뜻한 말을 하고 아이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고 아이를 수용하고 이게 뭐냐면 이 아이 성공시키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해요. 어떻게 거꾸로 하냐면 공부시키려고 자존감 깎아내려. 학원 보내려고 화내. 닥달해. 얘를 막 볶아. 그래서 막 얘가 지겨워서 죽겠어. 근데 공부는 잘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공부시켜야죠. 학원도 보내야죠. 어디까지 보내야 되냐면 이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은 선에까지 시키세요.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까지.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거나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데 자율성을 침범하거나 침범해가지고 이거 좋은 거야. 네가 꼭 해야 돼.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효과 없어요. 연구를 했는데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쥐를 자발적으로 운동을 시킨 쥐.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한 쥐. 세 번째, 강제로 운동을 하는 쥐. 이 실험군을 3개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수명을 연구를 했어요. 수명을 연구를 했는데 가장 오래 산 쥐가 어떤 쥐겠어요? 자발적으로 운동한 쥐. 그 다음은요? 운동 안 한 쥐. 제일 빨리 죽은 쥐가 강제로 우리 운동한 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 그건 자발성을 침범당하면 그건 어떤 것도 좋지 않아요. 스위스인가에서 또 이런 연구를 했어요. 금연을 시켰어요. 금연을 시켰는데 첫째, 상을 주고 이렇게 금연을 자발적으로 유도를 한 그룹. 그 다음에 금연을 안 시킨 그룹. 그 다음에 강제로 금연을 시켰어요. 어떻게 강제로 시켰냐면 담배를 못 끊으면 회사를 퇴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몇십 년 뒤에 이들의 건강과 수명을 조사했어요. 제일 오래 산 그룹이 어디였겠어요? 자발적으로 끊은 그룹. 두 번째로 오래 살고 건강한 그룹은 마음대로 담배 피운 그룹. 제일 안 좋은 그룹이 강제로 담배 피운 그룹. 알겠어요? 여러분, 이 자율성을 침범한다는 건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사랑의 정점이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 선택을 안 하게 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똑같은 경우에도 IQ고 뭐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 자율성, 자기 주도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아니 주님도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 여러분은 주님보다 주님과 비교가 안 돼요. 문 팍 열고 들어가고 막 해! 막 먹어! 막 이렇게 하라면 해야지! 아빠 말을 안 들어? 너 아빠를 무시하니? 막 이렇게 그거 보통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자율성을 침범하고 하는 어떤 좋은 것도 그건 좋지가 않아요. 그 자율성을 침범했다는 것 자체로 이 자아상의 자존감도 깨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도 깨지고 재능도 깨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춘기 자녀들이 정말 저런 꼴을 내가 보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발달의 시기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하나만 할 거예요. 하나만. 뭐냐면은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도대체 그러면 이 아이하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 여러분의 모국어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모국어. 인간에게는요, 우리의 모국어는 한국어죠. 우리 날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한국어를 배웠는데 우리 한국어 중에도 특화된 모국어가 있어요. 왜 뭐냐면은 집에서 제가 이제 상담학 박사가 돼도요, 집에 가면 어릴 때 자기 집에서 하던 말을 해요.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배운 말을 해요. 그렇죠? 직장에 가죠. 직장에서 배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어릴 때 집에서 쓰던 말을 써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어렸을 때 어떤 언어를 쓰셨나요? 우리 어머니는요, 따뜻한 말을 할 줄은 몰라요. 엄청 무뚝뚝했어요. 그럼 여러분 두 말 할 거 없어요. 무뚝뚝해요. 우리 아버지는요,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두 말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적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국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 영어 배우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오셨는데 선생님, 우리 아들이 저하고 말을 안 해요. 왜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럼 어릴 때 어떻게 대화를 하셨는지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야, 왜 너 그따위야?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해. 아빠가 다 맞는 말 가르치지 내가 틀린 말을 가르치겠니? 그러면서 막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런 말투가 조금 힘든 말이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되게 찔린다. 상처받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예, 할 말 없어? 아빠가 이거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한다고 했더니 에이, 진짜 그렇게 말해요? 아, 예, 요새 아버지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 진짜요? 그쵸. 근데 아마 아버님과 대화하실 때 그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죠.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아버님보다는 나은데 굉장히 지금 이 말투는 아이들에게 너무 힘든 말투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바꿔요? 예를 들면 아이가 들어오면 춥지? 오늘 밥 먹었니? 뭐 이런 말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유, 그런 말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면 아버님의 이번 생애에 아들과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네, 이번 생애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참 그래도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을 시켰어요. 계속.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아버지가요, 몇 달 지나서 대화하는데 성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말투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이 말투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자체를 몰라요. 우리가 한국어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툭툭 그 맞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게 뭐냐면 해석을 하자면 아들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단다. 그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야? 이게 솔직히 이게 번역을 하면 그런 말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상담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이 필요 없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의 말투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쓸데없는 말부터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대화를 하세요.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아 앉아봐라. 너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니? 여러분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손흥민이 몇 골 넣었대? 뭐 이런 거. 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해요. 여러분 길이 어떻게 길이 생겨요? 요즘은
트랙터로 불도저로 밀면 길이 생기죠. 옛날에는 그렇게 길이 안 생겼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들하고 사이에 100g도 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살래? 이런 대화는 1000kg짜리, 100kg도 못 듣는데. 그러니까 나와 아들은 지금 어떤 대화를 해야 되냐면 100g짜리 대화를 하세요. 그렇게 의미가 없는 말,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시시껄렁한 말, 스몰 토크라고 하죠. 이런 말을 하세요. 이런 말. 그 말이 자꾸 걸어 다녀야 그 다음에 길이 나서 조금 무거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여자친구 안 사겨? 너는 어떤 여자애가 좋아? 야, 뭐 얘들은 어때? 뭐 요즘 게임 뭐 하니? 이런 거 물어봐. 이런 거. 야, 아빠도 한번 해볼까? 야, 재밌는 거 한번 추천 좀 해봐. 그래서 이게 게임 중독된 그 아이들 아빠들이 오시면 제가 굉장히 잘 권하는 게 뭐냐면 게임 같이 한번 배워보시라고. 항상 아빠가 화냈거든요. 지적하고. 근데 게임하면 역전이 돼요. 아이들이 아빠를 막 우습게 알고 아빠!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막 그러고 막 아빠를 가르쳐.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빠는요. 이 아이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지구예요. 지구. 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관문이 높잖아요. 얘는 세상이 다 두려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아빠라는 관문이 나지막하고 들락날락하기 만만하잖아요. 얘는 세상이 만만해요. 엄마는 뭘 상징하냐면 가정을 상징해요. 아이들에게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내 아빠가 만만해. 내 아버지가 나한테 좀 지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우신 분인데 그 특징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세상에서 지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자식. 예. 저희 아버님이 저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별로 진 적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 그런데 저희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뭘 갖고 이렇게 가지 마! 저한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돼!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수련회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싸워서 이겨서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조금 만만해요. 두렵지가 않아. 근데 아버지가 두려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잘 안 나가요. 안 나가. 능력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태산이야. 그러면 안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나지막한 담, 울타리, 뛰어넘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쓸데없는 대화를 하세요. 쓸데없는 대화. 그리고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기가 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의미가 있어야 된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 또 무슨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게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걸 너무 따지는 사람들은 이게 가벼운 대화를 안 해요. 가벼운 대화를 안 한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고루 발달이 안 돼요.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굳어버려. 그래서 좀 이쪽 저쪽을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는 애들은요.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애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애는 지금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이미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린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관계라는 게 이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관계는 두 사람 간의 예금과 같다. 예금 통장하고 같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관계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아니면 이 관계에
이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됐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집에 가서 오늘 가셔가지고 누구야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아빠 이렇게 오는 사람은 플러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에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근데 누구야 그러면 쫙 방에서 왜 불러요 막 이러면 그 마이너스예요. 이리 와봐 그러면은 왜요 뭐 하고 있는데요 막 그러고 안 오는 애는 그건 마이너스예요. 뭐 아빠 이거 좀 도와줄래 그러면 아빠 이렇게 더 오는 애는 그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름만 한번 불러도 감이 와요.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틀림없이 마이너스가 심해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바닥을 긁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가출을 하든지 무슨 수가 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금을 해야 돼요. 저금을 계속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돈을 잘 모으는 사람하고 못 모으는 사람 차이가 있더라고요. 돈을 못 모으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돈 쓰는 것도 없어요. 근데 돈을 못 모아. 어떻게 못 모으느냐? 그냥 택시 한 번 더 타. 그리고 길 가다가 좀 있으면 사. 그 별거 사는 것도 없고 쓰는 것도 없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평소에 지출을 쓸데없는 거를 안 해. 그리고 목표를 세워요. 뭐 차라리 나는 백이라도 사라 그거예요. 차라리 목표를 세워. 그래서 그 목표를 딱 채워가지고 그걸 딱 사요. 이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면 가면 돈 흘리고 다니는 아버지들 많아요. 어떻게 흘리고 다니냐? 이렇게 흘려. 야야야, 너 핸드폰 좀 작작해라. 마이너스 10. 응? 그러면 또 오면서 지금도 하고 있니? 또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아버지는 움직이면서 마이너스야. 그게 가랑비가 옷 젖는 것처럼 다 쌓였어. 365일 마이너스를 시켜요.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야, 또 핸드폰 하니? 그러면 아들이 아버님 알겠습니다. 핸드폰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면 하세요. 아니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면서 얘 기분을 쓱쓱 긁어. 쓱쓱.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정서적으로 다 마이너스로 계산돼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빨리 계좌 관리를 해요. 내가 이게 지금 제 핸드폰 문제 같은 이야기는 한 계좌에 한 500만 원은 있어야 돼. 핸드폰 문제를 고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금부터 하는 거죠. 못 사는 사람 어때요? 카드 긁고 빚 갚아. 똑같아요, 관계도. 정말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으면, 지적해서 좀 고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관계에 계좌에 돈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부터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면 가면 플러스 시키는 삶을 사세요. 이게 뭐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런 거 플러스 100이에요. 뭐 학교 갔다 오면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지? 플러스 100! 아니 입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버릇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뭐 우리 아들과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특출나게 대화를 하고 너무 그런 큰 꿈을 가지지 마세요. 그 꿈을 가지다가 다 망합니다. 가서 뭐 너 인생 어떻게 살래? 공부를 어떻게 할 계획이니? 뭐 이런 대화나 하고. 그러니까 일단 작은 것부터 오면 가면 나는 너에게 플러스를 시킨다. 이렇게. 또 어떨 때는 플러스를 이제 100원짜리만 하지 말고 몇만 원짜리를 해. 그건 뭐냐면 어떻게 축구 한번 할까? 이거 놀아주는 거. 또 얘가 좋아하는 거를 관심 있게 봐주는 거. 그리고 진짜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야 어떡할래?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주는 거. 그래서 자꾸 계좌에 플러스를 늘려가요. 늘려가면 얘가 좀 달라져요. 플러스가 좀 늘어가기 시작하면 눈빛이 부드러워져요.
얘가 말끝이 부드러워져. 부르면 곧장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예금이 꽤 됐구나.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이제 뭐 TV 보고 있고 자기 무슨 일 하고 있는데, 야, 너 핸드폰 때문에 아빠가 속상해. 너 핸드폰 너 어떡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요, 지금까지 해놓은 저금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야,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지금 괜찮아? 그러면은 좀 플러스가 많이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와요. 그럴 때 아빠가 너 요즘 봤더니 핸드폰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 방어라는 놈이 탁 튀어나오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 싸움은. 그러니까 방어가 안 나오게 살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스스로 알고 있다고요. 내가 요즘 핸드폰 너무 많이 하는 거 자기도 알아. 자기도. 아빠 안 할 수는 없어. 하기는 해야 돼. 그치, 하기는 해야지. 근데 너가 이렇게 너무 밤늦게까지 하면 너도 힘들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살짝 그러면은 12시 정도 되면 핸드폰 내놓으면 어떨까? 응? 뭐 이렇게 의논을 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야, 8시면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합의를 봤다고 하는 아빠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거 합의 아니야. 그거는 강제야. 그 강제는 안 지켜요, 애들이. 그리고 우리 아들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대.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지킬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얘한테 안 지킬 약속을 자꾸 하지 마시고 얼추 지킬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지키게 만들고 아이의 뇌 속에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핸드폰을 훨씬 덜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조금 줄여가지고 아이가 그거를 지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못 지키게 하지 말고 지키게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 키우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여러분의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재미나게 들으셨죠? 지금 당장 자녀들을 한번 불러보세요.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계좌는 지금 마이너스일까요? 아니면 플러스일까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존감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것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겨낼, 또 맞서 이겨낼 정말 그러한 큰 자산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소장님께 하나하나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네, 누나와 함께 자란 아들이 어리광을 많이 부리는 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부터 사사건건 짜증을 내는데요. 남자라 너무 유약해질까봐 누나보다 일부러 조금 엄하게 그동안 대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엄마에게도 대들고 또 아빠인 제가 야단을 치면 제게도 화를 많이 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야기를 하려 해도 아이가 자꾸 피하네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하는 질문입니다. 네, 네. 아까 강의할 때 설명했다시피 이 아이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서 엄격하게 기른 거거든요. 아들이고. 그렇지만 그걸 아들이 알 리가 없어요. 엄마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얘가 모를 리가 있겠나. 네. 예, 몰라요. 예, 몰라요.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특히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되어야 되거든요. 가장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나의 엄마고 나의 아빠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나와 나의 엄마 아빠도 아니야, 심지어는. 이 아이가 느낄 때. 그럼 뭐냐면 누나의 엄마와 누나의 아빠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는 이런 걸 되게 권해요. 뭘 권하냐면 아들과 1대1의 관계, 1대1의 데이트.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들의 엄마로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두 사람만의 대화를 해야 되고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이 집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 아빠들이 외동이 아니라면 가끔 1대1의 관계를 해야 돼요.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질이 문제예요. 질. 그러니까 한 시간을 갖더라도 정말 아이와 집중하고 아이에게 만족하게, 아이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관계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뭐 보나마나 마이너스가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 마이너스도 이렇게 공평하게 누나 편을 들지 말고 공평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따로 나의 엄마, 나의 아빠로서의 존재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여러 명일 때 보통 부모들이 대하는 방법들을 자녀의 특성에 맞게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네. 그럴 경우에 아이들한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나의 아빠, 나의 엄마와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해야 네. 다른 걸 뭐 조금 차별을 하거나 다른 부분에서 다르게 대해도 아이들은 굳건하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늘 1대1의 관계를 항상 유념을 하고 그 시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애는 슈퍼 갈 때 꼭 따라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를 갈 때는 슈퍼를 가면서 걔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뭐 도서관을 갈 때 꼭 같이 가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산책을 할 때도 같이 따라 나가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삶의 어느 순간들을 이렇게 부모가 고려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배정을 하는 거, 그게 좋은 태도일 것 같아요. 예, 참. 딸 둘을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애들 고모가 그동안 이 부모가 없을 때 딸 둘을 잘 돌봐줬는데 큰애가 중학생, 작은애가 5학년일 때 그만 고모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근데 뭐든지 다 해주는 이제 고모와는 다르게 이제 맞벌이를 하는 애엄마가 이제 딸 둘한테 이제는 방 청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마신 컵은 이제 꼭 씻어야 된다. 뭐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귀찮아서 싫어하고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책상이고 침대 어디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물건도 쌓아놓고 청소도 안 하는데 이걸 전혀 문제로 느끼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요. 네. 당연한 걸 시켰는데도 대체 이걸 어떻게 좀 풀면 좋을까? 네. 이거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많죠. 네. 실은 이런 버릇을 가르치고 치우게 하고 이런 것은 어린아이 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그때는 사춘기예요. 사춘기인데 치우라고 가르쳐야죠. 너무 쓰레기장에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냐면 너무 사이가 깨지지 않을 만큼, 너무 자존감이 다치지 않을 만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안 한다. 그러면은 영역을 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는 거죠. 너의 방문 안은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방문을 열고 나와서 거실에서는 규칙을 지켜줘. 네. 그렇게 정해야 돼요. 최소한을. 그래서 이제 방이 쓰레기가 됐다. 그러면은 가끔 같이 치우자. 그렇게 해서 같이 치워야 돼요. 그렇지만 같이 치우는 것을 허락할 때도 그 허락이란 말이 참 이상한데 그것조차도 엄마와 나 사이에 심리적 계좌에 플러스가 있어야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절대로 못 치우게 하고 자기도 안 치운다면 그거는 청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죠. 관계의 문제. 그 정도로 안 들어간다면 뭔가 관계의 문제, 뭔가 그 아이의 우울증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돼요. 단지 이 치우지 않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도 애들을 길러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에 보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커서 이제 자기의 가정들을 가지고 사는데 제가 배신감 느낄 때가 많아요. 네? 왜요? 너무 깨끗하게 잘 치우더라고요. 저하고 살 때는 그렇게 어질더니, 심지어는 저희 며느리가 이 남편이 언제부터 이렇게 깨끗했냐고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참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뿌듯하지는 않으셨고요. 이런 다 때가 되면 또 다 치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실은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렇게 잘 점검을 하시면 플러스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말을 들어요. 조금씩 치우게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깊어지면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언뜻 드는 질문이 그 자존감의 상처를 입는 그 민감도가 아이들마다 또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한테는 이 정도 얘기했더니 흔쾌히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작은 아이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강도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아이와 계좌의 잔고와 작은 아이의 계좌의 잔고가 다른 거죠. 한 가정 내에서도 아이별로 그런 잔고의 그 격차가 나는 경우가 꽤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성향에 따라서 혹은 아이의 성취에 따라서 부모들이 막 지지를 엄청나게 보내고 공부 못한 애는 별로 지지를 안 보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계좌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면 이 아빠나 엄마가 아이와의 그 관계 계좌를 좀 획기적으로 올릴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뭐 100점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뭐 1000점짜리 이런 거 좀 없을까요? 이벤트. 이벤트. 우리 이벤트 알죠? 이벤트. 그래서 삶에서 그래서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정말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병든 굉장히 병리가 깊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관계가 많이 상해서 이렇게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관계가.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그 부모님께 너무 지쳐 있으면 안 되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이벤트를 해주시라. 이벤트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아버지가 한 분 있었는데 이 아버지도 되게 마음이 약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얘를 좀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였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이 아이가 사랑을 이제 100을 원한다고 친다면 50짜리, 60짜리를 주지 말고 120을 줘라. 이 넘치는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벤트를 해주든지 뭔가를 이렇게 그냥은 안 되고 좀 힘이 있을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해주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는 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딸이 좋아하는 그런 걸 놀이를 해주시고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세족식을 해줬대요. 딸을. 그래서 세족식을 해주면서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정말 사랑했는데 아빠가 너한테 표현도 못하고 어릴 때 너를 야단도 큰딸이라고 많이 치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세족식을 해줬대요. 근데 이렇게 넘치는 경험을 몇 번만 해도요. 아이들은 회복이 돼요. 놀랐습니다. 그분이 혹시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셨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그분 그 딸이 참 힘들었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했던 그 아이가 견딜 만큼 힘들게 하는 그런 딸이 됐다고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상당한 포인트를 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포인트를 웬만 점을 한꺼번에 쌓을 수도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주일 예배 후 다 같이 가족이 함께 외식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 가족의 전통이고 불문율이었는데 오빠와 달리 중학교 1학년 막내딸은 학원 간다면서 예배 후 자기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드렸다고 거짓말하고는 또 그냥 가버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빠지는 것은 봐줄 수가 없어 안 된다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눈도 안 마주칩니다. 예, 어떻게 대화해야 기분 상하지 않게 부모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예,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이 집 저 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는 자기의 자율성을 침범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싫지만. 근데 중학교를 가면 또는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교를 가면 또 다르더라고요. 얘들마다. 근데 이제 가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예배 드리는 것을 결정하고 싶어 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강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은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의심할 권리를 줘야 되고요. 방황할 권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실은 아이들이 나 예배 안 드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싫어서 예배를 안 드리는 애는 별로 없어요. 부모가 뭘 제일 싫어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부모의 아킬레스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그렇죠. 겁니까? 부모가 싫고 부모 말이 나에게 안 와닿고 그러면 부모님은 무기가 많잖아요. 핸드폰도 압수하고 용돈도 줄이고 뭐 그런 거 다 쓸 수 있잖아요. 아이는 무기가 없잖아요. 네. 제일 큰 무기가 뭐예요? 주일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실은 하나님을 믿기까지 여러분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진짜 안 계신지 그런 거 의심한 적 없나요? 의심하죠. 그렇죠. 의심을 지나서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를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방황할 수 있는 저는 그 기회를 아이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예배에 빠지려고 하고 빠지면 다그치고 협박하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부탁하고 이건 규칙이야. 이건 해야 돼 라고 말은 하겠지만 아이가 방황을 한다면 그걸 좀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야, 너 그렇게 안 다니고 그러다가 너 하나님이 너 매를 때린다?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엄마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를 아빠와의 관계를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마와 내가 연결돼 있으면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이 아이와 피가 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 엄마 별로 안 좋아했는데 꼭 엄마 같이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런데 엄마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내가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나는 엄마가 싫어. 엄마하고 대화도 안 통해. 엄마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기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기도하면서 나와 이 아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이 아이가 조금 방황할 때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해를 여전히 너가 방황해도 하나님 너를 사랑해.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애가 많아요. 4명이에요. 그런데 네, 그래서 저도 방황하는 아들도 봤고 딸도 봤고 또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참 감사해요. 네, 그게 이 아이들이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쭉 믿음이 좋았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황했고 또 그렇지만 함께 집에서 예배하기도 했고 때로는 뭐 방황도 했지만 또 예배 시간에 또 그걸 나누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고 살아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하나님과 관계를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방황하는 딸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더 사랑해 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 큰 위안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도 드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이들에게 자긍심, 자존감이 그게 벌써 인생의 추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것만 확고하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면 방황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조금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부모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느껴지고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아유, 이해를 잘하시네요. 아주 우수한 학생이시네요. 아유, 갑자기 그냥 저도 기분이 으쓱하고 좋아집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모가 가장 피해야 될 어떤 태도나 어떤 그 말투나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아빠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아빠들이 듣지를 않아요. 네. 조금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좀 들으셔야 되는데 몇 마디 나오면 그때부터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가르쳐서 된다면 저는 하루 종일 가르치고 있겠어요. 여러분 가르쳐서 됩니까? 안 돼요. 가르쳐서 되면 우리 다 성공하죠. 듣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들으실 때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빠 내가 학교에 갔는데 그놈이 막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그랬어. 뭐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되풀이해 주는 거. 그놈이 그랬어? 이렇게. 그랬단 말이지. 아버지 학교에서 배우시지 않아요? 그 듣기. 그랬단 말이지. 네. 그렇지. 그랬다는 거야.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거 하세요. 그거. 네, 딱 그렇게. 그래서 고개 끄덕이고 그랬단 말이지. 그랬구나. 이거만 잘해도 안 가르쳐도 괜찮아요. 그 결심을 하고 가서 몇 마디 하다 보면 깨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여러분이 듣고 이렇게 그랬구나 이것만 해주셔도 아이들과 관계가 많이 좋아져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재미나게 들으셨죠? 또 Q&A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적용시킬 부분도 참으로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은행의 통장에 있는 잔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금 쌓여가고 있는 그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 쌓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뭐 사춘기든 사춘기가 아니든지 간에 자녀와의 관계 정말 행복하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